총괄선대위원장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유력하고요. 사무총장, 당 사무총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내정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뭐 확정되는 분위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공동선대위원장 여러 명이 나오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에게 제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야별 선대본부장 임태희, 조영, 권영세, 윤상현 그리고 김태호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뭐 아직까지 뭐 유력이 있고요, 제안이 있고요, 거론 이렇게 저희가 타이틀을 좀 붙였습니다만은 선대위에 대해서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고 명단을 좀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까지는 확정된 게 없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윤석 대표하고 오늘 만나서 회의를 하고 그걸 가지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면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기가 되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말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선대위 구성의 일정 부분 일치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종류의 선대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본인이 들어가겠다 이런 의도로 저는 읽히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분들 중에 많은 부분 저는 교체가 가능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원희룡 이제 후보, 그전에 후보였죠. 원희룡 전 지사 같은 경우는 유력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경선에서 함께 뛰었던 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경선에서 함께 지지했던 분들을 끌어온다는 의미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고 저희 눈에 띄는 게 누구냐면 임태희 전 의원이에요. 임태희 전 의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하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태희 전 의원 빼고 나머지 분들 같은 경우야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윤석열 캠프하고 연계가 있었고 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좀 더 많이 들어오기를 원했던 분들이라고 하면 즉 캠프 측 인사라고 하면 임태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캠프 측 인사가 아니라 밖에서 들어온 분이거든요. 근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임태희 전 실장을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들어오기를 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저는 들어간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거기 정도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거냐. 사무총장 자리가 이제 가장 저는 큰 논란이 될 걸로 보이지는데 권성동 의원이 지금 내정이 된 걸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도 어젠가 인터뷰에서도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사무총장은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재정 관련된 그러니까 돈과 인사 이 두 가지를 책임을 지는 직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유력 제안 거론은 되고 있지만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일단 언론들을 좀 살펴보면요. 어디는 당장 내일이라도 될 것 같이 보도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께서도 이름이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무난히 지는 포메이션이다. 저가는 포메이션이다. 예, 무난히 지는 포메이션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진단을 좀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뭐 아시다시피 메머드 그 선대위 구성하고 나서 최근에 굉장히 그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확 뭐 갈아엎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초선 의원들이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메머드급 선거 선대위를 구성하긴 했는데 현장성이 떨어진다. 예, 그 얘기를 했어요. 과연 국민들이 이 선대위를 보면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 국민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로 외부 인재를 좀 영입을 해서 좀 확장 바꿔야 된다.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예. 자, 민주당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국민의힘은 뭐 자기네들이 선거 거의 이겼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거의 뭐 그 과거에 흔한 여당이 택한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인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과연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도전하는 입장이잖아요. 국민의힘은. 그죠? 윤석열 후보 뭐 정치권에 경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리스크 요인 있습니까? 없습니까? 리스크 요인이 상당히 커요. 자, 그렇다라고 전제한다면 정말로 이 선대위 구성이라도 참신하게 해서 뭔가 보여주겠다 우리가 확실하게 보수가 좀 변하겠다 이런 거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데 오히려 굉장히 역진하고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흔히 했던 그런 방식인데다가 인물군도 보면 뭐 구친이계도 꽤 있고 중간중간 이제 구친밖에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중진 위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흔히 말하는 올드보이. 예, 그런 식으로 지금 돼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뭐 민주당에서도 지금 확 갈아엎자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미 인선 명단만 봐도 이 정도면 확 갈아엎지 않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외부 인재 빨리빨리 영입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사무총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자금 관리를 하는 그 자리에 어찌됐건 뭐 이렇게 뭐 강원랜드 의혹이라든가 이런 의혹이 과거에 불거졌던 인물을 굳이 거기 앉혀놓을 이유가 있나요? 정말로 클린맨, 예, 정말로 깨끗한 이미지를 가진 인물을 여기에는 딱 기용을 하는 게 제가 보기엔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이종훈 시사평론가 말을 듣고 나니까 2012년 대선 때 김종인 전 비대위원 그리고 이준석 비대위원이 생각이 나는 부분입니다. 경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 중에서 원희룡 전 지사만이 이 선대위 합류의 의사를 내비쳤고 그리고 홍준표, 유승민 전 의원은 합류를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일각에서는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에게 윤 후보가 연락을 좀 뜸하게 하는 거 아니냐, 열성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뭐 이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자백을 하긴 했죠. 내가 전화를 하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이 얘기를 좀 했는데 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러 안 받는 것 같아요. 예, 본인이 뭐 이미 지금 굉장히 계속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하면서 독자 지금 행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년 관련해서 뭐 자기 어떤 조직 기반을 만들려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그쪽은 뭐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절대 안 받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렇게 계속 놔둘 거냐 하는 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삼고초려 또는 필요하다면 십고초려를 해서라도 주저앉히고 자기에게 협조하도록 만드는 것도 정치력이죠.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대선 승리를 했다 손 치더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불협화음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소통을 하고 통제를 해나갈 필요가 있는 거고 저는 개인적으로 유승민 그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후보에게 꼭 필요한 인물이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을 해야 되는데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유승민 그 전 의원이 갖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이번에 그 국민의힘 TV 토론 과정에서 우리가 확인했듯이 가장 준비가 잘 돼 있었잖아요. 예. 그렇고 그걸 또 활용하겠다면서요. 그렇다 그러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러닝메이트 개념으로 끌어당겨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윤석열, 국무총리 유승민 이런 투톱 카드. 네, 투톱 카드를 내걸고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굉장히 저는 파괴력이 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종의 러닝메이트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종훈 시사평론가 얘기 듣고 나니까 유승민 의원 그리고 홍준표 의원에게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야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급한 사람은 윤석열 후보예요. 두 분 같은 경우 경선에서 이미 이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의 정치 인생을 살면 되지만 윤석열 후보는 당장 이제 대선에서 본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두 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데 홍준표 의원은 제가 볼 때 끝까지 그거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물론 제3당을 창당하거나 당을 떠나진 않겠지만 그 독자 행보를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20, 30대는 윤석열 후보가 뽑힌 것 자체에 엄청난 불만을 제기하면서 탈당도 하고 그다음에 비판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본인의 지지 기반이 새로 생겼는데 그게 20, 30대라고 하면 그 20, 30대 플랫폼 만들어서 청년 플랫폼 만들어서 그걸로 계속 본인의 정치적 기반을 확대하는 일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대선과 무관하게.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홍준표 의원이 도와줄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보고요. 다만 유승민 후보는 아직까지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유승민 후보가 도와주게 되면 많은 힘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중도표 확장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중도 확장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유승민 후보가 갖고 있는 어떤 개혁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이 중도층을 빨아들일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가지지 못한 부분이에요. 그거는. 윤석열 후보를 혼자 뛰어서는 그런 부분을 확장하는 데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대부분 다 연세가 좀 있으시고 좀 극우적 성향을 보이는 분들이 지지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예. 중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유승민 후보처럼 좀 개혁적 성향이 있는 분들이 들어오는 게 필요한데 유승민 후보 전 의원이 어느 정도까지 화답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같은 당의 후보기 때문에 지지는 할 것 같은데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데까지 갈 수 있을지는 왜냐면 유승민 후보가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제기했고 그러면서 후보의 자질 문제를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아니면 정말 그 같은 당의 후보기 때문에 지지는 해야 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나설 거냐 아니면 그냥 표면적으로 외향적으로 보여지는 지지 정도로 끝날 거냐 하는 부분을 좀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꼭 필요한 두 인물이란 말씀. 자, 오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만나서 선대위 구성을 단판을 짓는다고 합니다.
뭐 그 후에 차후에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 찾아가서 총괄 선대위원장 자리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일단 김 전 위원장 하루 이틀 내에 결론을 낼까요? 저는 일단 어떤 인사안을 갖고 오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이종훈 평론가 아까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의해요. 저 인사안으로는요 대선에 승리 못한다고 저는 봅니다. 도로 국민의 예를 들면 국민의힘의 그 전신이 아니냐 이런 모습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참신성도 전혀 없고요. 그냥 선수 높고 오랫동안 잘 알려진 정치인들 이렇게 꾸려가지고는 국민적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저는 그런 점에서 일정 부분 본인이 좀 반대하는 입장을 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물론 뭐 제 예측이 틀려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갑자기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조금 물리면서라도 선대위 구성을 다시 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겁니다. 내가 만약에 총괄 선대위원장을 한다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들어가야 된다. 본인도 어쨌든 들어가게 되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지 않겠어요? 뭐 이미 다 정해진 거 가서 본인이 그냥 이름만 총괄 선대위원장 한다고 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에 나오고 있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정도의 선대위 인사 구성안 가지고는 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을까? 거기서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 결국 총괄 선대위원장을 수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요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나중에 이제 발표되는 명단과 그리고 실제 명단, 그리고 예측 명단을 좀 비교해 보는 것도 하나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론을 두고 옥신각신 공방 중에 있습니다. 뭐 과연 킹메이커냐 이런 의문들도 좀 있고요. 아니면 윤 후보랑 둘 다 센 분이기 때문에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 예측도 좀 있거든요. 네. 윤석열 후보보다 이제 그 주변에서 그러니까 윤 후보가 정치권에 진입한 이후에 도와주던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니까 그때 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이제 집결을 했어요. 그게 이제 그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좀 어떻게 보면 소수 정예를 처음에 좀 잘 만들었어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 그거에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인선 관련해서는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이 판단을 저는 이제 굉장히 존중하는 편인데 전체적으로 인선을 완전히 다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주변에 정말로 사심 없이 와서 이렇게 돕겠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를 노리고 오는 사람도 꽤 많은데 윤석열 지금 이제까지의 캠프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심이 좀 많이 노출되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좀 포진해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나중에 집권한 이후에도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그 모멘텀을 지금 맡고 있다라고 보는데 어차피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력이 좀 필요한 그런 그 상황이라고 본다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좀 받아들여서 선대위 같은 경우에도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은 소수정예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가는 것이 맞다. 소수정예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참신한 인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김종인 전 위원장이 뭐 사실은 이제 뭐 연세도 많으시고 뭐 과거만큼의 와인 총기가 있느냐 뭐 이제 이런 지적도 없잖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찌됐건 현재 그 우리 정치권에서 김종인 전 위원장만큼 정치력을 가진 분이 지금 별로 없다. 특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뭐 과거에 얘기했다시피 정무적 판단이 그렇게 잘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실력이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그렇다. 그래서 그런 점을 확실하게 보완을 해주면서 또 김종인 전 위원장이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전 더 중요한 대목이 이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 당내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하게 분출되는 여러 가지 의견들 또 서로 뭐 자기가 더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는 그런 계파들 이런 사람들을 다 좀 이렇게 누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적당히 좀 눌러주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이게 뭐 그 사공이 많아서 배가 산으로 가는 그런 지경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상당한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반드시 모셔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듣고 나니까 선대위 구성 하루 이틀 내에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좀 드는데 또 막판 반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선대위와는 별도로 후보 직속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위원회 구성도 물론 주목을 끌고 있지만 인물이 특히 주목을 끄는데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 당 대표도 맡은 바가 있기 때문에 거의 확정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이 분위기 좀 생경한데요. 네, 그런데 사실은 정치권에서 소문이 난 지 오래됐습니다. 이미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가 정치권에 들어온 직후부터 상당히 이쪽하고 좀 많이 연계하에 또 소통하에 좀 진행을 해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던 그런 그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놀랍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그런 이제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약간 당혹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워낙 이제 민주당 쪽에서 역할을 많이 하셨던 또 정치를 오래 하셨던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예. 당 대표도 하셨고 이제 그런 분이 갑자기 이제 반대 진영으로 가서 좀 후보를 돕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혹스럽긴 할 텐데요. 그와 더불어서 사실은 뭐 이제 건강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좀 상징적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일단 국민통합, 국민대통합 그런 차원에서 일단 영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한길 전 대표 지난 2014년에 안철수 대표와 함께 새정치민주연합을 출범시키고 이 공동대표를 지낸 바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와의 그 단일화를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물론 공동대표를 했지만 김한길 그러면 전 대표가 안철수 대표하고 가깝게 지내느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안철수 대표를 겨냥이라기보다 안철수 대표를 고려하고 단일화를 고려해서 했다기보다는 호남 민심을 고려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김한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통해서 정치에 들어오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대표까지 할 정도로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 호남 쪽에서의 어떤 역할. 그래서 아까 국민통합위원회, 특히 이제 저는 국민통합위원회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호남의 지지율이 많이 지금 낮은 상황이고 지난번 전두환 씨 옹호 발언 때문에 호남이 상당히 분노가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누그러뜨리고 호남에서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 이런 지난번에 김동철, 박주선 두 전직 의원들도 지금 다 영입을 했잖아요. 예. 그분들도 호남 출신들이거든요. 그분들도 민주당 출신이고 원래는. 그래서 이 김한길, 김동철, 박주선 이 세 분을 영입한 거는 결국 호남을 고려한 그런 행보라고 저는 보고요. 그런데 이제 파괴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뭐 전혀 없다 이렇게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동철, 박주선 두 분이 들어오고 난 뒤에도 사실은 호남 지역에서 이 두 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또 많이 일어났거든요. 어떻게 그래도 그렇지 민주당을 배신하고 갈 수 있냐 뭐 이런 류의 비판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정 부분의 영향력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주 큰 파괴력을 가지고 뭐 판세 자체에 여러 가지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닐 거다. 다만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의미 자체는 호남에 대해서 뭔가 윤석열 후보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측면, 그런 측면에서 이미지 변화의 시도로 볼 수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